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듀얼 커플룩이냐? 쑥커플, 쑥프로, 쑥프로라고 아까 좀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희한하게 이렇게 옷이 겹쳐요. 잘 그래요. 어쩔 때 같은 색 입고 올 때도 있고, 어쩔 때 흑백으로 입고 올 때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아, 늙은이들이라 그 말이 아닌가? 아, 우리가 늙은이들이라서 그런가? 괜히 찔렸죠. 아, 네. 저희 아직 젊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참 좋은 그럼요.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또 한 이틀 정도 또 휴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네. 힘 많이 내시고 자, 주말을 앞둔 뉴스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그 HBM과 관련된 그 기사들은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그 입장에서 AI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투자는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HBM3 이 12단이 어제 SK 하이닉스에서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그렇죠. 이 HBM3 이 12단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한다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광범위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수익화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과잉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해서 좀 네. 일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수나르 피차이 구글 CEO가 했던 얘기처럼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쵸.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도 AI 불확실성이 크지만 투자를 안 한다면 산업의 경쟁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정보기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수는 그만큼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AI도 사실상 공급망 문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전쟁을 치러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뭘로 돈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12단 HBM3 이 양산을 발표했죠. 이 뉴스는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양산에 돌입했다는 거는 결국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니까 대량 생산하려면 누구한테 공급하는데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엔비디아 가운데서도 이게 아무래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얽힐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슈, 그러니까 생산 품질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HBM3 이 12단은 엔비디아 블랙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HBM3E가 언제 양산이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블랙웰이 언제 출시되느냐랑 똑같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라서 이거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양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블랙웰의 그 품질 이슈로 인해서 생산 지연이 될 것이라는 그 걱정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어김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그 작년은 적자였으니까. 네. 작년 적자였고 뭐 작년에 안 힘든 기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네. 뭐 국가적으로 쓸 돈이 많다는 거라서 세금 많이 내는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은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HBM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또 오늘 시장 분위기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1%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HBM과 관련된 기술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사실 HBM3E 12단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사가 있죠. 그렇죠. 워낙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삼성전자가 그럼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HBM3E 12단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지난 2월에 네. 우리가 먼저 개발했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실제 양산에 먼저 들어간 건 SK하이닉스. 그렇죠. 잘 기억해 보면 그때 2월 달에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나서 바로 그 다음 달 3월 달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우리가 먼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제죠. 어제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엔비디아 향해 이제 12단 HBM3E를 세계 네. 최초로 양산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까지 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쵸. 아직 양산 절차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네. 참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네. 아픈 일이기도 하고 좀 분통 터지는 일이기도 하고 특히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블랙웰이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SK하이닉스의 HBM3 12단이 네. 언제부터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것과 한 가지 더불어서 만약에 블랙웰이 빠르게 출시된다. 만약에 올 하반기에 출시된다. 네. 그것과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이것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의 어떤 실적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컨대 올 하반기에 빠르게 출시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될 경우에는 아직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HBM3 12난이 퀄 테스트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이걸 모든 걸 다 먹는다. 그렇죠. 네, 그 시기까지는 모든 걸 다 먹는다. 네. 대신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블랙웰이 밀려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 동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모두 다 같이 좀 들어가서 이걸 나눠 먹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블랙웰이 출시되는 시점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은 어느 정도 좀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그 한번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아시아 태평양. 네. 네, 데리고 와서 너 그래도 되겠어 막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HBM 내년까지 매진이 됐다고 마이크론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크아웃 논란은 좀 당분간은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성장률 피크아웃이냐 업황의 피크아웃이냐 사실은 다르잖아요. 네. 성장률이 꺾였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마이너스 하락 전환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그 두 단어에 대한 뜻을 혼용해서 좀 쓰는 분들도 있고 좀 약간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은 다들 들을 때도 말할 때도 명확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HBM 마진이 얼마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죠. 저도 정확히는 엄청 모르겠는데 비싸. 그러니까 저도 그냥 메모리보다는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남긴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남기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D램을 파느니 이게 붙여갖고 HBM으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네. 네. 아, 절반이나 남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잘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대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대출 많이들 받으시죠? 네. 네. 자,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받을 예정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대출 받을 예정이었다가 요즘에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나 싶은 이런 불안감을 또 갖고 계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4.4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주담대를 포함한 개인 대출일 텐데 네. 가계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4.08%로 이제 0.0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이게 석 달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1%로 전월보다도 0.01%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4.48% 이후에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쨌든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이제 가계대출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주담대에서 고정형 금리랑 그리고 이제 변동형 금리가 있잖아요. 네. 고정형 금리 같은 경우에는 0.01% 오른 3.49%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형 금리는 4.04%로 기존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지금 표를 쭉 한번 보시면은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지금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담대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좀 연끌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고정형 금리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를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도 3.82%로 0.02%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인데 반면에 이제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은 5.65%로 0.13%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들은 지금 조금은 이제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요. 금감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 막 우려가 많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그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계대출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게 뭐 주택가격 그렇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은행들이 계속해서 조금은 뭐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지금 보면 3.9에서 3.93, 3.91, 3.71, 3.5,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10개월 만에 3.5에서 3.51로 반등했다. 상승 전환. 네, 그러니까 상승 전환했다. 지금까지는 10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상승했던 적이 없고 내리 하락만 했었는데 그쵸. 이게 반등했다. 요게 좀 뉴스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5대 시중은행들이 갑작스럽게 가산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도 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면 또 우리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돈 네. 그냥 이자 장사한다라는 또 비판에 네.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뭐 마냥 올릴 수는 없는 상태고 결국 이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방법보다는 대출을 덜 해주는 방법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금리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래도 대출 받기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가계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엔 오르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러면 은행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은행이 돈 많이 버느냐 아니냐를 볼 때는 사실은 예대금리 차를 조금은 보면 됩니다. 지난달 예대금리 차는 1.1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축소가 됐냐면은 예대금리 차는 결국에는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금리 차가 커지니까 은행이 많이 남겨놓는 건데 지금 예대금리 차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보면 이제 그 기업 대출이죠.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 어디 갔죠? 예대금리 차가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고 네, 줄었고요. 제가 준비했던 걸 지금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0.11%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가 되면서 석 달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가계대출은 조금 많이 이제
줄이면서 네. 왜냐하면 이게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조금은 줄이는 모습이고 많이들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기업 대출까지 같이 줄이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네.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기업 쪽으로 이게 좀 많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기업 대출 금리가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산업 쪽으로 돈이 많이 풀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0.10%포인트 떨어진 4.59%를 기록을 했고요. 대기업 대출도 이제 0.11% 하락을 하면서 4.78%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그 뭐 영끌족 식은땀 난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간 금리가 영끌족 분들에게 크게 이자를 높이진 않을 겁니다. 얼마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좀 시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그 상승세로 다시 전환되면 어쩌냐라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일 텐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가산금리를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다가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대출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면요. 다음 뉴스는 우리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는데 이게 요즘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배달 업계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최근 이중 가격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1인 배민이랑 네. 쿠팡이츠가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어제 요기요도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중 가격제가 일단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앱상의 이제 메뉴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요기요에서 낸 보도 자료 일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를 도입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그 신규 가게 입점 수가 16.6%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료 첫 줄을 보면은 무료 배달 요금 아직도 사장님이 내세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은 네네. 우리 빼고 나머지 배민과 쿠팡이츠는 사장님이 요금 내고 있어요라는 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저격을 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라이트 요금제를 이제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대놓고 이제 딱 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네. 배달 3사 중 가장 저렴한 수수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경쟁 배달 앱들이 일부 배달 유형만 이제 무료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요기요 라이트는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배달비를 이제 100% 지원한다고 적혀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배민을 저격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네. 배민의 경우는 이제 자체 배달인 배민 배달이랑 가게 배달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 중 배민 배달만 이제 주문을 무료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업계에서 최근 이중 가격제 불똥이 이제 업계 전반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요기요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제 배달앱 갈등이 엄청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중 요금제 논란에 대해서 쿠팡이츠가 24일 이제 자사 뉴스룸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그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 배달을 비용을 이제 외식 업주한테 전가를 한다 이러면서 A사와 이제 자사의 뭐 무료 배달 비용이나 방문 포장 수수료, 중개 수수료, 뭐 영업이 이렇게 비교를 한 정리된 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A사라고 익명으로 포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이게 배민의 시그니처인 이 파란색 컬러 민트 색깔이 사용이 됐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을 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저격을 한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배민 운영사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 바로 다음 날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한 배달 업체가 이중 가격제 원인이 당사에 있는 것처럼 밝혔으나 이는 이제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제 법적 대응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독보적으로 네. 1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상반기까지 60%였던 점유율이 58.7%로 좀 떨어졌고 이제 10%대였던 쿠팡이츠가 22.7%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요기요가 2등이었는데 네. 3등으로 이제 밀려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배민이 쿠팡이츠처럼 전면 무료 배달을 시행을 하다가 이달부터 이제 유료 멤버십 혜택으로 좀 바꾸면서 이런 이제 떨어지고 있는 점유율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배민 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네. 오늘 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우한 형제들이 이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좀 인상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면서 이제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오늘 그 중구 대한항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기자간담회 사진을 보면은 배민이 이제 무료 배달을 도입해서 점주들에게 배달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지적을 했고요. 이제 점주 부담률이 좀 상당한 게 한눈에 표를 봐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그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 되는 거고요. 네. 또 점주가 이제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이제 배달앱 중에 배민만 문제 삼은 것 이유에 대해서는 배민이 이제 부동의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배민의 이런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제 가장 먼저 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뭐 요즘 배민이나 배달을 많이 써보시죠? 네, 저는 사실 배민을 가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데 이제 계속 이런 점주들이랑 문제점도 생기고 이래서 조금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저는 사실 배달 많이 안 시켜 먹다 보니까 네.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사실 피부로는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변 뭐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민의 그런 뭐 횡포라고까지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저런 정가하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들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도 네. 지금 쿠팡, 요기요, 배민 모두 다 지금 이제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조금 실제로 어떤지 조금 많이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중 요금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업주들한테 이게 정가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낱낱이 밝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알아보는 데는 사실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지금 요 표를 보더라도 네. 중개 이용료 그다음에 점주 배달비 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들의 매출인 거고 네. 사실 결제 수수료, 부가세 이 부분은 사실 이거 결제 수수료도 플랫폼 업체로 들어가는군요. 네. 휴지사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부가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 참 이게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말 함부로 잘못하면 네.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모두 저한테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그 플랫폼 업체들도 네. 항상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비용을 아끼게 된 부분들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얘기 안 할랍니다. 네. 바로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아우 참 무섭네. 다음 뉴스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기아 광명에 있는 그 기아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안에.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광명 2공장이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공장 이름을 광명 에버플랜트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에볼루션에 네. 그 이제 에볼루션 플러스 플랜트 해가지고 에버플랜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장 오. 내부에 어떤 모습인지 또 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좀 한번 틀어주시면 그거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군요. 네, 여기가 이제 이번에 바뀌는 에버플랜트인데 와. 실내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들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다 아. 조립도 로봇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색깔이 대부분의 튀는 공정에 네. 이제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도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배터리 끼워 넣고 네. 이런 대부분의 모든 작업들을 이제는 로봇 혹은 저런 이제 공작 기계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기에. 네. 사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 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람 손길이 필요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의장이 뭐예요? 의장이라고 한다면 실내 내부 아. 뭐 시트를 장착을 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네. 에어컨 나오는 공조 장치라든지 이런 거 장착하는 부분은 사람 손길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자동화를 통해서 저렇게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 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든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이번에
광명 에버플랜트입니다. 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런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많이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발표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지만 아시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준공을 한 그 광명 2공장, 네. 광명 에버플랜트 2공장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광명 에버플랜트 그리고 이제 화성에도 지금 PBV 전용 공장을 또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공장에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다음 달이에요. 네. 바로 다음 달에 미국 조지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HMGMA라고 하는 현대 이제 메타플랜트 네. 친환경차 전용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제 HMGMA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성장 둔화도 있고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네. EREV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수요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현대차가 아예 공장 자체를 조금 컨셉을 바꿔서 친환경차 전용 공장에 그런 걸 지금 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명 에버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15만 대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바로 이제 EV3 EV3를 이제 지금부터 바로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EV4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EV4가 어떤 거냐면 이제 준중형급 세단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아반떼급 혹은 이제 뭐 그 어디죠? K3만한 네. 그런 만한 이제 그런 전기차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큰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큰 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전기차 성장 둔화가 됐던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크고 비싼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진 겁니다. 네. 사실 뭐 펠리세이드와 EV9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럴 거면 내가 전기차를 왜 사냐라고 하면서 많이 돌아서면서 사실은 이제 작은 전기차의 수요가 다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EV3가 나왔고 내년에는 EV4가 나올 예정인데 이거 역시도 이제 광명 에버플랜트에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아의 지금 전기차 전략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표 좀 띄워주십시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7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모델을 늘려서 총 15개 모델을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 EV6와 EV9이 있고 이제 볼륨 모델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나올 EV4를 포함한 EV3 소형 라인업입니다. 아하. 결국에는 좀 작고 싼 차가 많이 팔릴 거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아가 지금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실 PBV 쪽입니다. 이게 PBV가 어떤 거냐면은 뭐 포터라든지 네. 스타리아 같은 그런 이제 상업용 차량 네. 이런 차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화물 수요라든지 상용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기아가 대응하기 좋을 거다라고 네. 하면서 이 부분에 기대가 좀 많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전략을 좀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결국엔 200만 대를 만들 예정인데 현대 기아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지금 전기차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3위 앞에 어디가 있냐면 3위가 목표예요? 네. 몇 년까지요?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앞에 어디가 있는지 들으면은 아실 거예요. 토요타. 아니죠. 뭐요? 전기차 3위. 전기차 3위. 네. 전기차 3위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많은 회사를 다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네. 어디가 남냐 하면 결국에는 BYD랑 테슬라가 남는 건데 네. 지금 현대기아가 합치게 되면은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한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6개를 앞서 나가야 돼요. 네. 그 앞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강한 회사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대략. 제일 위험 요인. 일단 폭스바겐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도요? 네, 전기차에서 폭스바겐 유럽에서만 팔리는군요. 유럽, 미국 조금 유럽에서 확실히 많이 팔려요, 사실은. 아니 왜냐면 우리는 뭐 ID4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ID4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뭐 지방 어딘가 제가 그 경주인가 놀러 갔을 때였나? 아니면 네. 강원도였나? 대전이었던 것 같아. 대전. 네. 딱 한 번 봤어요. ID4가 최근에 많이 팔렸어요. 최근에 많이 최근에 팔렸군요. 할인을 엄청 했습니다. 아. 엄청 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 재고 물량 다 털었다고 들었는데 네.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은 ID3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 브랜드 안에 브랜드가 한 10개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속해 있는 아우디라든지 스코다라든지 여러 브랜드들이 많은데 거기 이제서 그 브랜드들을 조금은 싸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ID4가 사실은 투싼만한 그런 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팔리고 또 이제 유럽은 여전히 해치백 거기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해치백 중에서 탈만한 전기차는 뭐 역시나 ID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다 중고 업체죠.
중국 업체들이 앞에 쭉 서 있습니다. 지금 뭐 리오토도 있고요, 뭐 지리자동차도 있고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야지만 사실은 3등을 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가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전기차 라인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EREV, 네. EREV 좀 많이 기대됩니다. 사실 EREV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더 중요해요.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내연기관 기술력도 많이 중요하지만 EREV는 이제 결국에는 내연기관은 발전기 역할만 네. 하기 때문에 전기차로서의 그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가 조금은 강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EREV에 들어가는 엔진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고성능 엔진은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냥 발전기용 엔진 정도. 네, 아주 조그만한 엔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아에서 에버 플랜트를 준공했다고 하길래 어떻게 네.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멋있네요. 멋있죠. 사람이 없어.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생각난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예 없는 공장도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HM직스라고 하는데 가면은 네. 사람 없이 진짜 로봇이 그냥 차 다 만듭니다. 차 다 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신기하게도 차를 그 만들려면은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차가 실려서 쭉 돌아다니면서 공정마다 사람들이 지금 뭐 조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 가면은 로봇이 일단 차를 싣고 다닙니다. 음. 로봇이 차를 싣고 다니면서 로봇한테 가요. 그러면 조립하는 로봇이 조립을 하고 나면은 얘가 또 그 실려 있는 로봇이 또 다른 공정으로 가고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로봇이 또 조립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확대 버전이 이제 그 울산 공장에 짓고 있고요. 네. 또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HMGMA라고 하는 거기 미국 공장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는 많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류중원 기자가 어제 SK온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SK텔레콤마저도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전해줬는데 오늘 또 이제 G마켓까지도 희망퇴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마트,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G마켓이 오늘 오전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을 공지를 했고 근속 2년 이상의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법정퇴직금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네. 외에 위로금을 얼마를 줄 건지 보니까 월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500만 원 받던 분이 10년 일하셨다 그러면 네. 이제 5천만 원 받아서 나오실 수가 있는 건데 뭐 희망퇴직이 승인된 직원은 최대 2개월의 무급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마트를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은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좀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는 먼저 임원들이 싹 갈렸죠. 첫 번째로 임원들이 싹 갈리고 올 연초에 이마트에서 3, 4월 창사 이래 첫 번째 전사적 희망퇴직이 단행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전 7월인가 6월에 그 우리가 SSM 있죠.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그 SSM도 지난 6월에 첫 번째 희망퇴직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먼저 했고 이마트 하고 네. 이마트 에브리데이 하고 이번에 G마켓까지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달아서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 전체가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사실 그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마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저희 동네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동네 마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네 되게 큰 마트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군데 중에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한 번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잘 안 갔어요. 비싸서. 좀 비싸죠, 맞아요. 비싸서 안 갔어요. 항상 그 우리 동네 마트를 갔었는데 그 뉴스가 있고 나서 그냥 우연찮게 한번 갔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네. 제품 단가는 뭐 이제 공급받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품 단가는 못 낮추지만 1+1 제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이제 사실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게 유통업의 본질이잖아요. 네. 약간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런 식의 유통업의 본질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네. 그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G마켓에 좀 연락을 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순위가 좀 낮잖아요. G마켓이랑 옥션이 네. 순위가 낮다 보니까 혹시 지금 그 안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도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좀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뭐 사업이 안 돼서 그런다기보다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나가야 되니까 네.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는 과정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정말 구조조정 많이 하네요. 네. 지금 오늘 받기로도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썰이 지금 돌고 있고 네. 오늘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공개 희망퇴직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좀 들려오고요. 삼성전자 안에서 MX 부문이 지금 이제 4년치 퇴직금을 주고 나가는 것을 좀 종용하고 있다라는 모바일이요? 그런, 네. 네. 이야기도 지금 슬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실탄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그렇죠. 기업들의 그 위기감들이 네. 이런 구조 조정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중에는 참 가을 날씨가 좋았는데 네. 주말에도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에 좋아야지. 주중에 좋으면 뭐하나. 사무실만 있는데. 사무실만 있는데. 근데 이제 집에만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 보느라. 아, 저만 생각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애 키우는 그분들도 네. 이제 좋은 날씨에 나가 노셔야죠. 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